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시원하게 한마디 해줄 김종효 연구위원 저희가 모셨고요.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동영상이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면은 댓글이 달리는데 김종효 위원의 그 시원한 말이 되게 좋다는 댓글들이 꽤 많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네.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론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낫다. 좀 너무 이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위원님의 또 이렇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그럼요. 네, 우리만 상처 안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거든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자, 트럼프겠돈 한일 전쟁의 시작인가? 그러니까 트럼프겠돈이라는 단어를 사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 오늘 제목으로. 그렇긴 한데요. 네. 네. 어차피 이거 예전부터 나와 있던 단어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금융시장이나 전체 경제에 아마게돈이 온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갖고 트럼프하게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취임 첫날 지금 확실해진 정책 하나는 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거든요. 네. 네, 그게 하나 좀 명료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율 전쟁에 과연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럼 그 가운데서 국내 환율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한 거죠. 네. 자, 저 이름이 굉장히 오늘 와닿아요. 단두대 연구위원. 굉장히 툭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네. 자,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이 환율 전쟁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를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환율 전쟁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실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하죠. 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제가 어떤 식으로 환율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리를 좀 해봤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좀 끝까지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틀리면 중간에 위원님이 바로 일단 중간에 중간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네. 환율을 포함한 모든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의 근거는 뭡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이죠. 돈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네네.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결국은 돈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존의 돈의 가치를 누가 더 높일 거며,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게 교환 가격이잖아요. 네. 네 돈과 내 돈을 바꿀 때의 교환 가격. 그렇죠. 그게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산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방금 이제 앵커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중국이 수출하는 수출 제품의 가격을 올려버린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내에 있는 이 중국의 제품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출품의 가격을 올려버린다. 다만 그 수단으로 환율을 움직여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겠다는 게 위안화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압박하겠다라는 건데 이 근거는 여러분들 간간히 들어보셨겠지만 BHC 법안의 근거에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중국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 제품을 잘 쓰질 않겠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거고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중국산 제품에게 관세를 물려서라도 중국산 제품을 미국 내에서 가격을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 제품의 질이 똑같을 때 가격이 비싸다면 그걸 좀 덜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중국에서는 반격을 하겠죠. 중국에서 반격을 하는 방법은 미국이 이제 앞으로 돈 빌리기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국은 이제 그 중국에게 빚을 가장 많이 진 거죠. 미 국채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국채를 팔아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채권을 팔게 되면 채권의 양이 많아지니까 시장에 나오는 채권의 양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돈 빌리는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 네네. 되게 지루하지만 아니요. 여기까진 그래요? 갔어요. 네, 괜찮아요, 따라가고 괜찮아요. 있어요. 네. 그 채권 이자가 높아지면은 결국 미국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더 많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고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은 이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좀 손쉽지 않아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중국이 반격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그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중국이 또 반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계획했던 대로 성장을 하는 데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교역하는 물량도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물량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부족해질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게다가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외국 자본들은 통화 가치가 떨어진 우리나라 돈보다는 이 달러라든지 선진국 기축 통화를 선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를 매도하는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통화 가치는 또 떨어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네. 요즘 뭐 워낙 황당한 일들이 많아서 네. 저도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공격을 하자면 네. 처음에 이제 중국 제품들의 가격을 올리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를 빼서 보십시오. 쓸 수 있는 생활 자체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생필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이냐. 네. 근데 그 가격을 올리겠다? 당장 미국의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할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당장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기초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유럽 사람들 대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라라고 했더니 네, 살 있었어요. 수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지금 만약에 중국을 공격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 미국이 이 채권을 중국이 가장 많이 들고 있으니까 과연 이제 중국이 이제 폭탄처럼 던져버리면 미국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은 뭐가 되냐면 기축통화라는 거죠. 네. 그것도 전 세계 통화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축통화라는 거죠. 발권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발권력, 물론 발권을 해서 이게 이제 인플레를 크게 일으켜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만 네. 만약에 지금 미국에 정말 돈이 필요하면 발권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는 충격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다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라면 왜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통화가 올라갈 거야. 이 통화 상대적으로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네. 그 환율의 방향과 속도를 밀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변동성에 의해서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주식 시장이나 여타 채권 시장들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효과들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단기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간이 될지는 좀 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 단기적인 영향 자체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따른 영향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실제로 장기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또 논리적인 구조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 두 분 말 다 이렇게 담아서 이게 되든 안 되든 네.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건 똑같겠네요. 어쨌든 똑같죠. 예. 이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변동성이 커지는 건 네네.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축은행에 금리 많이 줘서 거기다 예금을 넣어놨는데 저축은행이 뭔가 위험하다? 그럼 당연히 빼서 은행에다 넣어놓겠죠. 그럼요. 네. 1금융권으로 가는 것처럼
원화가 뭔가 불안해 보인다라고 하면 원화에 두기보다는 다른 표시 자산에 넣어두거나 금으로 바꿔두는 게 더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환율의 방향성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증권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들은 바쁩니다. 뭐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 아직 네. 일어나지도 않은 환율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네.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그 확실성 이후에 나타나는 환율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리포트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네. 한번 해드릴게요. 하이투자증권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뭐 달러와 강세 나타나는 건 너무 이제 잘 아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전에 있었던 정말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는 어느 정도 반전이 돼 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예전에 비해선 덜하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브렉시트 때도 그랬다. 지금도 비슷한 수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맥이 그거고요. 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랄지 아니면 재정 지출 확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채 가 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환율 쪽에서도 이제 뭐 환율 상승 쪽으로 계속 베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이런 가능성들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런 강달러 압력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다. 정도 오호.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우리가 시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월말 구두 되면 개입. 네. 예,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 그렇죠. 이것 때문에 속도 조절이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요? 트럼프 상황은 왜 그러냐면 네.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을 저평가시켰다, 위안화를 네네. 저평가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뭘로 지정돼 있습니까? 관심 관찰 대상 대상국. 국가로 네. 지금 지정되어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니까 월말마다 만약에 개입한다? 트럼프에게 빌미를 만들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중국을 먼저 공격하기보다는 한국 너희부터 뭐 10원 케이스로 한번 삼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거 한 1070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변동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단기 환율 전망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에 대해서 너무 생략하고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말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거다 보니까 네네. 이번 달 말 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차후에도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이런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낄 정도로 된다면 네. 진짜 우리가 먼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보호무역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기록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미묘하게 이 한 주 동안에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오. 얘기를 계속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한 거는 이제 연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연준의 리더십과 그리고 기축기조 변화 없을 것이다. 이전에 뭐 이런 루머라고 하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네. 트럼프가 뭐 제니 레논 짜르네 마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잠깐 돌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연준의 독립성을 가장 훼손시켰다고 평가받는 닉슨 대통령도 네. 연준 의장을 교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가긴 갈 거고 네. 연준의 독립성이나 기축 기조 자체는 이어질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달러화가 강세를 내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우리가 모습이었어요. 방송 직전에 김영롱 앵커랑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정작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네.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그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마음에 담았던 문구가 한국투자증권에서 트럼프노믹스가 네. 달러와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 네.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오를 것이다. 오를 건데 네. 이런 변동성 자체는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네. 달러와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예요. 오른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밴드를 1180원 네. 얘기를 했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1200원 상향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여기서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김영롱 앵커가 증권사의 이야기를 참 정리를 잘 해주셨고 김종희 의원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려주세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건 트럼프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뭐 심한 얘기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개뿔도 모르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된 자료,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분석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고 트럼프에 네.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전망은 깡그리 무시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트럼프 당선을 못 맞춘 것처럼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맞추거나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향후 어떻게 나갈 건지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시장을 안정시켰던 게 뭡니까? 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모든 걸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트럼프는 지금 50%의 엄청난 안티를 안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정책을 운영할 때 이 50%의 안티를 안고 기존에 자기를 지지했던 50%를 줄이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안티는 완전히 버리고 50%만 믿고 갈 것인지 네. 이에 대한 선택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다 아는 척. 트럼프가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와서 트럼프의 경제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경제팀에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정책의 방향도 모르는데 환율 걱정을 하면서 벌써부터 지금 뭔가 다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그림 몇 가지 보여드릴 네. 텐데 먼저 지금 이 환율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엮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과 유럽을 빼고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기축통화의 세 축에서 지금 중국이 새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기준에 있는 미국과 지금 중국만 볼 거냐? 일본과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 문제라는 거죠. 서로 공격하고 지금 서로 방어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 중국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파도를 타고 있는데 네네. 이 파도를 탈 때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 지금 80년대 초반에는 신자유주의가 나왔던 그 시대였고요. 네. 가장 두 번째- 왼쪽 편이 80년대 네, 그렇습니다. 두 초반이에요. 번째로 이제 94년도 때는 정책을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썼을 때 달러가 이렇게 네네.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통화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통화량은 증가했지만 유로와 엔화가 밀리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큰 방향성에는 영향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병통을 아까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네네.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 큰 통화들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머징 통화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통화들, 특히 뭐 필리핀 페소화 통화가 대표적이고요. 네.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를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쉽사리 전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의 제 결론과 같은 부분이고요. 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의 정치적인 성향을 지금 보십시오. 점점 극단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네. 초반만 하더라도 저런 건 어디서 구해요? 자료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규 분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같은 것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왜 안 맞냐면 정규 분포를 예측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패테일 양쪽에 이제 이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정규 분포가 아니라 양쪽 끝단이 엄청나게 두꺼운 구간이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100점 아니면 0점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도 점점 그 극단적인 우파들의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들이 네. 지금 30%까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경제 방향은 트럼프 하나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정말 알 수 없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라는 네.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단기 변동성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분명히 돈이 몰리는 그런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죠? 구리.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철광석. 네. 그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자산이 대표적으로 통화 쪽에서는 달러 자산. 어. 이런 것들에 이제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 시장에서 뭐가 돈이 몰리고 있습니까? 두산이프라코, 삼성바이오 네. 이런 것들에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오. 그다음에 전략적인 접근은 이렇게 돈이 몰리는 쪽에 가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나와서 현금을 또 확정해 놓고 네. 이런 식의 전략을 써야 지금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 뭐 장기적인 예측 제가 보기에 전부 깡그리 무시해도 놀랍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와,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승하는데 이런 내막이 있다는 것은 또.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인프라 는다고 지금 올라갈 만한 주식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네. 위원님의 입에서 두산 인프라코가 지금 나오는 게 굉장히 의외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으로 돈을 몰아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끌어올리면 누군가 쫓아오거든요. 그쵸. 네. 그럼 여기에서 또 매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정말 인프라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시장에 연관된 종목이 있다? 전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트럼프가 늘리려고 하는 인프라가 과거처럼 뭐 도로 닦고 항만 만들고 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통신시설 만들고 철도 깔고 그다음에 일부 그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것들 깔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시장에 뭐 관련주라고 두산 인프라코를 오른 건 되게 코미디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 발로 아직 환율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서야 그 제목이 이해가 되는데요. 환율 전쟁이 시작하면서 저희가 물음표를 달아놨었는데 네.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가 어떻게 보면 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릴 결론은 네. 파도에 정말 올라타려면 네.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된 파도에 올라타야지 지금 단기적인 전망 누군 이렇게 보고 누군 이렇게 보고 여기에 잘못 올라탔다가는 그 말 그대로 쪽박 찰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파도에 올라타라.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단기 이익을 극대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결론을 내려볼 텐데 저는 또 앵커의 입장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고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려봤는데 둘째가 가장 힘든 법이라는 그 제가 결론을 내려봤어요. 이 첫째는 장남이라고 믿음직스러워하고 막내는 또 사랑받아서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 네. 둘째가 항상 더 힘들어요. 서럽죠. 네. 항상 서럽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둘째의 좀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우리나라는 진짜 힘든 입장이겠구나. 둘째는 가장 서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록 앵커는요. 저의 결론직설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심각한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네. 저는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결론직설을 내봤는데요. 네. 올겨울 해외여행은 포기하자라고 했습니다. 달러는 어쨌거나 오르긴 오릅니다. 네. 변동성의 문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록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